중국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도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많은 소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거나 중국이나 인도에 병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몽골과 유사한 동아시아 계통의 민족 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분석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한반도, 몽골과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밝혀냈고 심지어 북인도 지방에서도 유전적 연결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북동부에 일본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적 연결고리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남아시아 경제권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인도로의 진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거래가 더 용이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고자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전략TV? 민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는 오래된 정근대적인 개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서구에서 널리 퍼진 민족주의로 인한 수많은 재앙 때문에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 초기에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였고 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략 60%는 자국의 순수 민족이고 40%는 외국인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 내에서 다른 민족과 자신들만의 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정치권에서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대립과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그라들었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진 일부 유럽의 정치 진영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단적인 단일 민족 사회임과 동시에 선진 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를 동경하는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한 환상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의 우토야 섬에서 발생한 90분 동안의 악몽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보면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노르웨이 집권 노동당에 대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한국과 일본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동경하며 유럽이 이런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극단적인 단일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서 다소 뒤떨어진 정근대적 사회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요구되며 심지어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이민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자국의 민족과 유사한 넓은 민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는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유사한 언어권의 사람들 혹은 고대사적 민족의 흐름을 따르는 범민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경을 열었습니다. 이런 예로는 앵글로색슨, 게르만, 노르딕 민족들, 즉 북유럽, 북미, 서유럽을 포괄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국가 간 공동체 형성이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코포니, 터키의 경우는 터키어권 연합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민과 유사한 민족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국제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경우 인구는 대략 7,500만에서 8천만 사이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아시아 민족 범주까지 확대한다면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몽골, 일본, 만주 동북 삼성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어와 어순과 민족 구분이 비슷한 잘 알려진 유명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최근 급격한 세계 패권 다툼의 무대이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 중인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시킴왕국 60만 명. 인도와 중국 그리고 부탄 왕국과 네팔 사이의 터전은 엄밀히 말하면 인도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1975년까지 독립된 왕국이었던 시킴 왕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국의 상징은 3태극 혹은 4태극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티베트 버마 계통의 민족으로 한국인 혹은 몽골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한복과 비슷한 전통 복식을 갖추고 있어 한국과 매우 친숙합니다. 티베터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킴 왕국은 1975년까지 독립국이었지만 인구가 불과 60만 명에 불과하여 친인도계 국민들, 즉 네팔계 이주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로 97%의 높은 득표를 얻어 인도와 평화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킴 왕국의 중요성은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연관된 승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이 쇠약해지고 시킴이 땅이 번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고, 이 때문에 현대의 티벳 불교 신자들은 여전히 시킴 왕국에 대한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킴 왕조는 현재까지도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네팔이 시킴 왕국의 인도 편입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이로 인해 네팔이 시킴 왕국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팔은 현재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만약 옆에 있는 시킴 왕국이 독립한다면 네팔에서 시킴, 부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위, 부탄 왕국 77만 명. 서구 여행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알려진 부탄은 누구나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품위 있는 왕족이 지배하는 이 신비의 나라는 티베트 민족의 집합체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무료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도 부탄 내 가장 많은 학습자 수를 가진 언어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부탄 왕국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산악국가로 중국이나 인도 그 외 외부 세력의 개입을 심각하게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탄 왕실은 인도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보다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멀리 떨어진 왕조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더 자주 소통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탄 왕국이 어느 나라와 수교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등의 정치체제나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탄은 퇴폐적인 나라인지 정신적 가치가 높은 나라인지에 따라 수교국을 결정하는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탄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부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는 수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한국과는 수교를 맺었습니다. 한국이 부탄에게 선택된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부탄은 전국이 금융구역이며 전 국민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해외 유학을 갑니다. 국민들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품격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탄은 지정학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부탄의 유일한 국경이며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 속에서 부탄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외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3위, 티베트 750만 명. 2021년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내 티베트족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만명 티베트인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관상 한국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티베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역사적으로도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토번왕국과의 연합을 통해 당나라 세력을 격퇴한 사건은 이러한 연결성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재 티베트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다람살라에는 망명 정부가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독립운동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부터 중국 칭하이성에 이르는 넓은 영토, 과거 티베트 왕국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총 면적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의 중요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독립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사이의 패권 싸움이나 서방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티베트의 독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티베트 지역의 분리 독립을 원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추세이지만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인들이 한국어를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티베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정책 중에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는 남쿠릴 열도섬들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러시아 주민이지만 이 남쿠릴 주민들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국적자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행정령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체 문서를 통해 남쿠릴 열도 4개 섬에서 태어난 러시아인들을 일본 국적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행정령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티베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티베트인들은 중국 당국으로 많은 탄압을 받고 있어 국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2위, 네팔 3,003만 명. 네팔은 현재 비정상적인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에서는 전년 말월 대비 체류 입국자 수 증가가 가장 많은 나라로 네팔이 두드러졌습니다. 네팔의 노동력이 한국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달 봉급 수준 이상에 달하는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한 교육에 투자할 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산악국가인 네팔에서는 인도나 중국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네팔의 월 평균 급여는 200달러에 우리나라 돈 2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한국에서는 이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소득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인들은 대부분 인도인과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는 티베트 계통이나 동아시아인 특징을 지닌 사람들, 즉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르카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팔인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일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내 노동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네팔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한국에서 일한 후 네팔로 귀국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상류층 대접을 받을 만큼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이로 인해 네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팔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휘말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공항, 철도 등이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네팔은 중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위, 북동인도 7자매주 3,900만 명. 북동인도의 7자매주, 인구 약 3,900만 명이 거주 중인 이곳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인도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과 흡사한 지역이며 한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동아시아인들과 흡사한 외향을 지닌 이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작은 병목 형태의 지역인 실리구리 회랑을 통해 나머지 인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특성 때문에 세븐 시스터 스테이츠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의 동아시아라고도 불리며 겨울이 있는 온대기후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이 인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보여져 일본의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민족적으로 일본인과 유사한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역은 영국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았던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다수 지역은 힌두교 인구가 주를 이루고 인접한 방글라데시는 회교도가 주로 거주하지만 이 지역은 약 17%의 인구가 기독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도 본토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계열의 비인두교 문화권이 거주하고 있어 한류 문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7자매주 중에서도 많이 풀어주는 작은 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의 주 도시인 임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과 협력하여 심리전을 담당하며 그 결과 영국군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연합군 측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고 이는 한국 독립사건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도 분리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 7자매주 중 하나인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분리독립운동보다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충돌 무대가 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인근에서는 한인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많은 한국 섬유업체들이 진출하여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기적적으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북동인도 지역까지 한인들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한국과 거리상으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의 김수로 왕과 결혼한 허왕옥은 이 지역 출신이며 이 지역에서 거대한 제국을 세운 토번 제국과 신라의 관계 역시 매우 깊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관계가 현대에도 복원될 수 있을까요? 고대의 두 지역 사이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에 와서도 중국이라는 강대 세력과 마주한 한국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그리고 더 많은 비공개된 비디오를 시청하시려면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